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보 온달과 살고 있는 평강공주가 아닌 공주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바보란 말을 진짜 바보한테는 잘 안 쓰잖아요. 약간 애칭? 놀릴 때 정도로 쓰는데 저희 남편은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수준이 아니라 똥멍충이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네요. 그런 바보 같은 남편과 만난 건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초라하고 나약했을 때였어요. 나름 명문대 나와서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그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돈 없고 백 없는 저만 남더라고요. 용이었는데 여의주 없는 용이었어요. 그저 땅에서 기는 지렁이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다 싶어서 명문대 허울 벗어버리고 눈을 많이 낮춰서는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운영 회사였어요. 회사는 아버지, 제품 찍어내는 공장은 아들, 회계는 어머니, 지방에 있는 분점들은 형제들, 온전히 간의 수공업 회사였죠. 명문대 타이틀을 달고 들어온 제가 어찌나 신기해 보이셨는지 그 모든 가족들이 제가 첫 출근을 한 날 저를 보러 왔었어요. 다들 한마디씩 머리가 굉장히 좋겠구나. 그 학교 나와서 여기는 왜 왔냐. 별의별 말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막내 며느리 자리가 비어있다면서 계속 사장님은 아들 말씀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일적으로 실수를 해도 우리 며느리 하면서 감싸주시기 바빴어요. 어차피 가족들끼리 하는 거니까 알아서 다 수습해 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장난으로 며칠 그러시다가 말 줄 알았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버티다 이골이 나서는 그래, 그럼 내 남편감 얼굴 좀 보자 했어요. 사장님, 그래서 제 남편분은 어디 계시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얼굴은 봐야죠. 보고서 계속 며느리 할지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연세에 비해서 좀 세련돼 보이셔서 좀 생겼으려나 기대가 되는 것도 있었고 진짜 엉망진창으로 생겼으면 이참에 못을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자인 물품이 하나 잘못 나와서 공장에 직접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정말 멀쩡하게 생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는 애들이랑만 어울려서 애들 안색도 늘 안 좋았고 삐쩍 곪거나 배 나온 돼지들 뿐이었는데 현장 일을 해서 그런지 그때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건지 사모님 얼굴이랑 판박이인 남편이 자체 광을 내고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처음에 남편이라고 부를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보다 더 선수를 쳐서는 여보, 왔어? 우리 초면이지? 엄마 아빠한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넉살을 부리면서 장난을 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싫지가 않고 귀에 착착 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민망할까봐 음료수 하나를 까서 주더니 잘못된 제품 확인하고 새 상품으로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거울까봐 공장에서 본사까지 태워다 주더라고요. 차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이야기를 정말 입이 닳도록 하셔서 궁금하긴 했었다고요. 다시는 안 그러시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미워하지만 말아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만남을 가지고서는 저는 본사로 돌아가 그날부터 사장님께 시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님 모두 절 귀여워하시면서 잔치해야겠다고 웃으셨습니다. 똑똑한 며느리 들어오게 생겼다면서 말이죠. 늘 언제나 시댁에서 저는 여왕이었어요. 집에서는 미운오리 새끼나 다름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보다 더 공부 잘하는 오빠에 운이 좋아 대기업에 들어간 동생하며 교편만 잡고 사셨던 부모님까지 살면서 정말 답답하고 주눅 들어 있을 일 천지였는데 시댁에서의 저는 세상 잘나고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시집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죠. 일부러 일도 없는데 만들어서 공장으로 가고 남편에게 번호도 달라고 해서 시시때때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인연이긴 인연이었는지 둘이 죽이 잘 맞았어요. 남편이 현장직이다 보니 핸드폰을 자주 볼 수 없어서 한 번씩 맞춤법도 틀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자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것들마저도 사랑스러울 뿐이었어요. 저와 남편을 한동안 지켜보시던 시부모님께서는 빨리 결혼하고 알콩달콩 살라면서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저야 땡큐였죠. 저희 친정에서는 여간 탐탁지 않아 했지만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 있고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니까 바로 어느 대학 나왔냐, 무슨 일 하냐로 시작하는데 근처 지방대 나왔다. 그래도 집이 잘 살아서 공장장이다 했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너 그래서 수준은 맞겠니? 대화는 되겠어? 지방대는 그냥 돈 내고 들어가는 거야. 학위랄 게 없다고. 그리고 뭐 공장장? 산업단지 같은데 그 검은 연기 풀풀 나는 데서 일하는 사람인 거지? 옷이랑 얼굴에 검은 때 묻히고 그런 거. 정말 아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으신 분들이라서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요즘 어디 공장장이 검은 때 묻히고 일을 합니까? 그리고 공부보다 더 힘든 게 현장 일이라고요. 머리 좋지 않으면 그 복잡한 현장에서 일 못해요. 친정에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재산 이야기로 몰아붙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그렇게나 올곧고 정직하고 학력만 쌓아왔지 쌓인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거죽대기만 그럴싸하지 뭐 내밀 게 없다니까요. 공부시키느라 돈 탈탈 털었었는데 여전히 학자금 대출 갚고 있는 저와 동생, 같은 수준 여자 만나겠다고 무리해서 빚져서 결혼한 오빠까지 빚 많은 개살구라니까요. 반면에 시댁은 공부는 좀 소홀했을진 몰라도 본사 건물, 공장, 분점에 있는 공장들까지 모두 소유했고 임대, 대출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집안입니다. 말 그대로 돈 버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죠. 제가 재산을 운운하니 친정에서 더는 말을 못 잇더라고요. 그 모습은 상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이랑 식 이런저런 돈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시아버님께서 쿨하게 퉁치셨어요. 명문대 며느리는 몸만 오면 되니 다 해놓겠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학력이고 나발이고 장전하고 있던 친정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오빠 놈은 분했는지 너 아무리 그래도 진짜 수준 맞는 사람이랑 살아야 한다. 아까 보니 대화 수준이 알만하겠던데?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대화 상대해줄 테니까. 시댁 식구들이 단순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지식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할 말이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착착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절 여왕 대접해주시던 시댁에서는 결혼식에서 오로지 저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셨고 저의 모든 대학 동기,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시집 잘 갔다고 말이에요. 중소기업 며느리, 대기업 직원 안 부럽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절 까내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건 그저 부러움에서 나오는 시기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마련해준 신혼집 입성을 하는데 남편이 자꾸 눈을 가리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짜잔 하고 보여줄 거라면서 말이죠. 아, 뭐야.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빨리 신혼집 보여줘. 설명으로 듣는 거랑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 어? 그치? 백면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그래서 있나봐. 백면을 설명해줘도 결국 한 번 본 것만 못하니 말이지. 전 순간 싸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제 귀를 의심했죠. 가끔 남편이랑 문자할 때도 그 말을 자주 썼어요. 전 바빠서 오타난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육성으로 들으니 진심이었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민망하지 않게 그렇지. 백문이 불여일견. 상황에 딱 맞네. 그러자 남편은 다시 한번 제가 틀렸다는 듯이 짚어주었습니다. 아니야. 백면이 불여일견이겠지. 그 후에 남편이 집을 서프라이즈로 보여주고 저를 안아서 돌리고 그 난리를 쳐도 제 머릿속에서는 백면이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뭔가 아차차 싶었거든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과 킹크랩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살이 많은 부위가 잘 안 발라지길래 공장에 있는 강아지를 갖다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옳다커니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공장에 용순이 갖다 주자. 역시 가재는 개편이니까. 전 놀라서 멈칫했어요. 또 한 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재가 개편? 왜 개편이야 가재가? 납득이 안 돼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왜? 옛 속담 있잖아. 가재는 개편이다. 가재는 개랑 한 편 하기로 했나 보지. 옛 선조가 정해놓는데 왜가 어딨겠어.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 말에 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 라면서 말이죠. 인정은 참 빨랐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제게 대단하다면서 모르는 게 없다면서 우리 와이프 천재다, 똑똑하다, 역시 명문대 출신이다 라고 또 추켜 세우는데 더욱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못되고 우기기라도 하면 때리면서라도 가르칠 텐데 별 감흥이 없어 보였어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질 않은 거죠. 이것 외에도 오비일학을 오비향락이라고 하질 않나? 초록은 동색이라는 표현을 제가 어쩌다 사용했는데 잘못 듣고는 같이 옷을 고르러 갔다가 제가 초록색을 고르니 거기다 대고 초록은 똥색이라고 하는 바람에 옷가게 직원들 앞에서 너무 창피해서 옷도 못 사고 급히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자성어 책을 하나 사서는 남편에게 쥐어줬어요. 일할 때, 시간 날 때 틈틈이 한 번씩 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제야 좀 심각성을 느낀 건지 이전처럼 웃으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가 뭐 크게 실수했냐면서 열심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나오니까 괜히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남편 안 민망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애교를 떨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상식은 따로 공부해야 한다. 이런 건 대학에서 안 가르쳐준다. 그래도 당신은 대학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따로 공부 조금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고등학교만 겨우 검정고시로 나왔다는 학력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대학교 나왔다고 했잖아. 나 사기 결혼 당한 거야? 갑자기 검정고시라니. 지방대학교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지방대 나온 건 큰형이고, 착각한 거 아니야? 나 고등학교도 하도 안 나가서 출결일수 안 돼가지고 검정고시 친 건데. 내가 말 안 했나? 내 입으로 지방대 나왔다고 한 적 없어. 에이, 그래도 사기 결혼이라니. 말이 좀 심했다, 우리 자기. 생각을 되짚어보니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이야기한 적이 없긴 하더라고요. 제가 대충 넘겨 짚었던 거죠. 그냥 당연히 지방의 대학 정도는 나와야 공장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차차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남편 학력을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니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저 받아들여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버지 생신으로 온 가족이 모이게 된 날이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오빠 내외와 제 잘난 맛에 사는 남동생 내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전 남편의 학력 상태를 들은 후라 그런지 결혼식 때와는 다르게 긴장 상태였어요. 남편이 혹시나 평소처럼 이상한 말을 꺼내서 가족들이 꼬투리를 잡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대화도 잘 흘러갔고 시부모님께서 따로 친정아버지 생신 선물을 거하게 챙겨주시는 바람에 이목이 그쪽으로만 다 쏠려서 다른 이야기들은 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판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다 잘 나가다가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큰오빠에게 건네는 거예요. 부의금이라면서 말이죠. 그 자리 있기 전에 큰오빠가 외국에서 오래간 동거만 하다가 겨우 사정이 돼서 최근에 혼인신고하고 약식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 소식을 알게 돼서 남편이 외국까지 가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축의금을 준비한 것 같은데 모르고 부의금이라는 말로 건넨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부의금이라면서 돈을 주니 가족들이나 저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잘난 척하는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웬 부의금?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자네 혹시 축의금을 말하고 싶었던 건가? 그렇다면 고맙지만 부의금이라고 하니 고마우면서도 영 개운치가 않네. 일부러 그러는 건가? 나한테 뭐 억하심정이라도 있어? 억하심정이요? 요즘 말인가? 어떡하지 내 심장 뭐 이런 뜻인가요? 감사함을 표하시는 농담이시라면 괜찮습니다. 시계 못 가서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남편의 마지막 말에 그 안에 있던 가족들 모두 뒤집어졌고 짜증나는 동생은 대놓고 비웃어댔습니다.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다가 남편이 진지하니 가족들이 빠삭하게 눈치채버렸어요. 남편이 살짝 무식하다는 걸 말이죠. 전 말을 돌려서는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귓가에 오빠가 하는 말이 그렇지. 돈 많다고 돈으로 지식까지 살 수는 없지. 뭔가 이상하다 했다. 그 말이 가슴에 훅 꽂히더라고요. 남편이 들을세라 급히 정리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가 뭘 실수한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만 모르는 개무시 속에 있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니 시부모님께서는 잘 다녀왔느냐면서 우리 똑똑한 며느리가 어련히 잘했겠느냐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친정에서 갖은 무시는 다 받고 왔는데 시부모님은 저를 이렇게나 공주님 대하듯이 해주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괜히 여보, 아까 우리 오빠가 했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별뜻 없이 하는 말이야. 원래 오빠가 좀 경우가 없어 사람이. 속 깊은 당신이 좀 참아. 알겠지? 형님이 뭐가 없어. 아예 없긴 뭐가 없어. 완벽하신 분인데 다 가져셨지. 다행히도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 와중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친정에서 긴장 속에 있다가 시댁에 와서 긴장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지쳐 잠든 저를 보면서 남편에게 힘들게 한 거 있냐면서 타박을 하셨고 남편은 혹여라도 자신도 모르게 실수한 거라도 있나 하고는 제 눈치들을 보시면서 조마조마 하시는데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만 잘하면 되지. 괜찮아. 내가 잘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다시금 되뇌었습니다. 공부고 상식이고 학력이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까짓 거 그딴 거 모른다고 문제될 거 있나? 잘 가르쳐보자. 내가 보듬어야지. 우리 남편 누가 신경 쓰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눈치채고 있지 못했던 남편 마음에 불을 지핀 계기가 생겼습니다. 친정에서 김장을 크게 해서 남동생이 가져다 줄 겸 저희 집에 들렀는데 그게 발단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집에 못 와봤던 터라 이것저것 집 구경을 하는데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배알이 꼴려서는 돈 많은 게 역시 최고라는 둥 우리 시댁이 진짜 알부자라는 둥 조금씩 틀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역시나 무식하면 돈이라도 많아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저도 반문하기 시작했고 남동생은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무식하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좋냐면서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동생이 들고 온 오이김치를 한 움큼 쥐어서 면전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래, 무식해도 돈 많은 집에 결혼해서 좋다 왜? 결혼해서 나도 무식한 집안이니까 무식한 내 손맛이나 좀 봐라. 김치에 처맞은 남동생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얼굴에 묻은 김치를 대충 닦아내고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 머리 끄덩이를 잡아댔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 이후로 오래간만에 손을 좀 풀고 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달려와서는 그러는 저희 둘을 떼어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녀 칠 때 부동석이라더니 아니 남녀가 같이 자라면서 이렇게 칠 거라서 같이 있으면 역시 안 된다니까. 에이, 둘이 왜 그랬어 형제끼리. 아 이게 다 뭐야. 아니 제가 준 사자성어 속담책을 겉핥기로 읽다 만 건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 남편의 말에 황당해하고 있는데 남동생은 역시나 그렇다면서 비꼬듯이 저에게 역시 결혼 잘했네 라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전 그 와중에도 너무 속상해서는 남편에게 다짜고짜 말했어요. 자기 남녀 7대 부동석이 아니라 남녀 7세 부동석이야. 남녀가 유별하다고. 7세 이상이면 같이 앉아만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교 사상에서 나온 말이야. 그런데 뭐? 7대? 뭘 쳐 뭘? 아이 내가 어제 책에서 본 거였는데 잘못 봤나 보구나. 미안. 그렇게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아무래도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이 충격받을까봐 무식해서라기보다는 살면서 생각보다 쓸 일이 많고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에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고 꼭 알아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해맑은 남편 대답은 참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호기 있게 대답하던 태도와는 다르게 남편은 공부머리가 정말 없었습니다. 아니, 태도 자체가 안 된다랄까요?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잔뜩 사서는 남편을 책상머리에 앉히고는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해주면서 과외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단도 못 지나서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현장 일을 하니 피곤한 건 당연하기는 한데 자꾸만 책을 덮으면서 안기려고만 했어요. 그저 다음에 하자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금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하자고 하면서 남편 멱살을 잡고 끌고 했어요. 숙제도 내주고 매주 시험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루 지나면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고 시험 보면 다 틀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처음이라서 그런 거다 되짚으면서 남편에게 용기도 한 번 더 주고 다시 해보자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일하는 사무실에 들렸더니 남편이 제가 준 책을 라면 받침대로나 쓰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지 책 안은 깨끗하고 주름 하나 없는데 그저 겉면만 라면 국물에 이런저런 이물질만 묻어있고 열심히 학문 외의 것으로 쓰인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외우라는 것들은 틈틈이 보고 있어? 이번 주에도 시험 보는 거 알지?
이번 시험도 50점 미만이면 우리 각방이야. 100점 맞을 때까지 따로 잘 거야.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50점은 너무 높잖아. 좀 낮춰줘라. 말도 안 되는 애교를 부리면서 전혀 공부에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라면 국물이 묻어있는 그 책을 집어서 닦으면서 저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말이죠. 난데없이 제가 눈물바람이니 속없이 장난치던 남편도 놀라서는 왜 우는 거냐고 물었죠.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여태껏 일들을 들추면서 속상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유시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남편이 어느 정도 상식선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앞으로 아이도 태어날 텐데 남편이 그렇게나 아는 게 없으면 아이에게는 어떤 아빠가 될 것이며 너무 부끄럽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좀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본인이 그렇게나 무식하냐면서 그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다가도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남편이 공부는 눈길도 안 줄 것 같아서 일종의 충격요법이랄까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허탈해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 집에 오질 않는 겁니다. 아까 한 말이 너무 충격이었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은 온갖 상식책을 잔뜩 사와서는 낑낑대며 들어왔어요. 이 주변 서점들을 다 털어왔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대차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온 책들을 전부 머리에 넣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너무 기뻐서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자기야, 시작이 반이지. 이 정도면 당신 반 이상은 된 거야. 미안 자기. 아직 반은 못 읽었어. 이제 막 사온 거라서. 전 웃음이 터져서 막 웃어댔고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제가 웃으니 그저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열공은 시작되었습니다. 잔뜩 사왔던 책들은 주마다 몇 권을 정해서 읽었고 한 번씩 저에게 질문을